교사를 30분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교사의 텀블러에 테이블 남긴 고등학교. 무너진 교권을 적나라하게 담아낸 콘텐츠가 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교권 침해가 작품 속 설정처럼 교육부에 교권 보호국을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과학 실험할 때도 민원이 오고 체육대회 할 때도 민원이 오고 교육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법적 장치 만들어 주십시오. 교사의 생존권을!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최근에 이 교권 침해와 학교 현장의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래서 교육계에선 이 작품 속의 가상기관인 교권보호국 같은 교권보호 전담 조직의 신설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교권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또 다른 행정기구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과 함께 건강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전재상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민주연구원의 연구위원 이경아 박사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강영미 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천교육 교사 모임의 천경호 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드라마 참교육 네. 다들 보셨죠? 네. 그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드라마죠. 학교 현장의 모든 문제를 그보다 더 강한 폭력으로 응징한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여러와 같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 현실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느 나라든지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그것을 해방하거나 곤란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그 드라마가 그것을 카타르시스적 그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서 대리 만족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지와 환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교사의 학생 지도의 문제가 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공통된 있고. 사안입니다. 예. 뭐 우리나라는 보통 한 4,000건, 5,000건 발생하지만 가까운 일본은 한 11,000건, 독일은 한 3,000건, 뭐 미국은 헤아릴 수도 없고요. 뭐 그런 현상에 비춰보면 한국에 있는 그런 드라마가 마치 자기 나라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반영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비춰져서 공감을 굉장히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각 나라별 몇 건은 네. 뭘 말하는 겁니까? 그 각 나라의 그 교권 침해 사건.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가 알겠습니다. 선생님에게 공격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 세태를. 네, 그 드라마 참교육은 굉장히 자극적인 설정도 있고요. 현실과는 조금 뭐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드라마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막 와서 즉각적으로 힘으로 응징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현실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참교육이 던진 질문은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와 학교가 무너질 때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 질문이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드라마처럼 이렇게 극적인 장면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교사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회장님.
네, 이 드라마가 1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이유 또한 앞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나라에서도 학교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평론할 때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범죄도시라는 드라마의 학교판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너무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히어로가 나타나서 바로 그 사태를 해결해 주니까 조금 속 시원한 느낌이 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판타지로 이제 소비하는 경향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그 드라마처럼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아동 학대, 이게 서로 꼬리를 물면서 소송을 벌이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만연화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건들은 사실 좀 범죄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걸 너무 좀 극대화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그 드라마가 판타지긴 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대부분은 그런 범죄보다는 갈등이 더 많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그 드라마를 어떻게 본대요? 학생들 또한 어른들과 반응이 비슷합니다. 네, 그 대신 조금 다른 점은 누군가가 히어로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이다야, 그리고 학생들끼리도 참교육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참교육해야 돼 이렇게 말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는 거죠. 두려움. 왜냐하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사실은 완전히 학교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른 형태의 폭력이 사실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흥미롭게 소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드라마에 대해서 좀 감수성이 높은 학생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해요. 저런 드라마는 왜 하냐 이런 반응도 일부에서는 있긴 합니다. 천 회장님도 한 말씀. 네, 이 드라마가 사회적으로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가져온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언론에 노출된 교육 관련 기사들 중에 제일 많이 이렇게 나온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주로 수능과 입시제도였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교실과 수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을 모두가 사실은 공유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의 대안이 모두가 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분들은 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드라마를 보고.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교권 침해 사례들을 과반 이상이 교사 개인이 그냥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다른 학교급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확 넓어진 거죠. 초등은 초등, 중등은 중등,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사례에서만 이런 일을 나만 겪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지금은 초중고가 대부분 거의 모든 학교급에서 비슷한 어려움들이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드라마에서는 뭐 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 문제, 뭐 다양한 문제를 다룹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이 교권 침해를 좀 좁혀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불과 몇 년 전 그 서희 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뭐 저희 토론에서도 여러 번 토론을 하고요. 국회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교원 관련된 법률이 몇 가지가 만들어지고 새로 법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천 의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다른 분들도 좀 평가해 보시고요. 실제로 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은 달라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의 협력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학부모님과 소통하려면 대부분 이제 직접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이 그냥 교권호법이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막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점점 체감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뭐 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이제 교육활동 보호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학교 전담 그 변호사분들이 또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직접 교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이렇게 현실이 이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변화가 별로 없다. 네, 네. 근데 모든 민원을 다 교사가 직접 그냥 감당하던 것을 그래도 학교장이 담당한다든지 이런 그 시스템은 좀 바뀌지 않았나요? 근데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민원 전담 그 팀을 꾸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학교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정기적으로 교원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 전담 팀의 전문성이 매우 낮은 거죠. 각 학급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학교마다 또 학교장마다 너무 편차가 크죠.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런 팀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냥 문서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이어서 교권호법이 이제 소이초 사건 이후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꽤 지나갔는데 그러면 법의 안정성이 발휘가 돼서 의미 있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그 전국 그 시도교육감협의회 그 정책 의뢰를 받아서 전국에 8,600명 그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이 교권호법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현장 선생님들은 한 70% 정도가 효과가 없다. 하하. 그리고 학부모의 이런 인권 침해 일위 정도는 더 높게 나왔어요. 한 75%.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일어났던 그런 그 교권 침해 현황들 비교를 해보면 2023년에 5,050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2024년에 4,200건, 작년에 그 금년에도 벌써 한 2,000건 넘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 보면 법이 개정되었으면 그게 안정화가 되고 어쨌거나 이렇게 실효성이 있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데이터상으로도 이게 실효성이 없게 작동을 하니까 큰 차이가 없네요. 네, 현장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데 신뢰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자긍심과 보람을 가져야 되는데 좌절감과 요즘 선생님들 전부 불안과 분노를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드라마가 그것을 촉발하는 계기가 돼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교육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은 뭐 중앙 단위의 그 한국교육개발원의 그 교원보호 그 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위탁 운영이거든요. 아까 언급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부가 중앙 단위에 설치해서 17개 시도가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교육청의 보호센터가 의미 있게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는지 차이는 없는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중앙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또 법률적인 검토도 해주고 뭐 이런 거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거가 뒤따라지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는 불안감과 분노가 지금 가득 차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황 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교권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1년 뒤에 교원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저도 보도자료로 접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전혀 현장은 바뀐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권보호법이 개정된 이유가 서희초 사건 때문이고 그때 악성 민원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다가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악성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 끝에 이제 민원 대행팀을 구성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제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아이를 통해 듣게 돼요. 사실 학교에 가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단절돼가지고 요즘은 아이를 통해 많이 듣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랑 소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왜냐면 너무 학교에 연락하기도 부담스럽고 선생님하고 연락하는 건 아예 단절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 얼굴도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다짜고짜 연락하는 건 불편하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먼저 전화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겠지. 근데 교육청은 학교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학교에 전화했는데 제 경우에는 그래도 교감 선생님이 맡아서 얘기를 듣고 담임 선생님이랑 소통을 한 다음에 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교감 선생님이 민원 대응 네, 팀이니까. 교감 선생님이 민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래도 민원 대응팀이 이렇게 구성돼서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속 시원하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전화하기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좀 되게 이게 뭔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느낌 학부모로서 받았고요. 그래도 선생님들의 고통을 좀 줄어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다 관리자가 잘 담당해서 해결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허울만 민원 대응팀이 있지 실제 현장에선 제각기 작동하고 있다는 것 하나랑요. 그리고 이게 건강한 소통이 좀 단절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교육청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맘카페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신고하세요. 이런 듯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교권 침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봐요. 이 민원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아니 그때 교원호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도 나서고 여야 정치권도 다 머리를 맞대고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만든 법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해서.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사실은 국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 서희초 사건으로 말씀하신 대로 교권보호법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요. 그 교권보호위원회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했고 교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만들었었는데요. 뭐 이런 면에서 제도적인 진전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선생님들이 그 법이 생겼다고 해서 보호받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이 발생하면은 누가 도와줄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민원을 받는지 누가 법률 대응을 해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명확하다? 네. 그래도 뭐 변호사도 있고 그 민원사 대응팀도 있고 또 각 교육청마다 또 무슨 위원회도 있고 뭐가 있지 않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누적돼서 만들어진 것이어서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교권침해 사안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지역교육청에 그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열어서 교권침해로 판정을 받고 그 보호자나 또 학생에게 처분을 내렸을 때 그 보호자나 학생이 그 처분을 강제로 따르게 할 만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굳이 오랜 절차를 거쳐서 교보위를 열어봐야 효과가 없네? 네, 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일단 상처받은 교사가 이제 그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면 또 다시 그 사건을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그로 인해 교보위를 열어서 처분을 받았는데 이 학부모가 다시 교사 대상으로 소송을 걸면 이제 또 다시 이제 학교를 지원하는 변호사에게 이 사안을 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공간에 이 사안을 이야기하면 뭐 교보위나 교육활동보호센터 그 전 변호사 또는 상담사들이 일괄로 딱 그 사안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사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자꾸 이제 하소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개인이 감당해야 될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하느니 내가 혼자 감당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나 시스템들이 마련됐지만 거기다가 한 번 얘기해서 원스톱 해결이 되지 않고 네네네.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도 강제력이 없고 맞습니다. 맞소송을 걸면 결국은 또 사법으로 가더라.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그 현장 선생님들이 그런 이제 민원에 그 노출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됐을 때 혼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도별로 교원 보호 공제 사업 그 부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주의법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그 법률 대리인인 그 변호사가 투입을 한다든가 상담 요원이 들어와서 상담 심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작년 24년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25년 2월까지 그 공제 사업에 그 금전적으로 그다음에 상담으로 이렇게 청구한 금액이 한 1,400건 정도가 청구가 됐습니다. 그 중에 1,385건이 지급이 되는데 한 17억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엄청나게 지원이 됐죠. 근데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법률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것 이외에도 상담 신청 건수가 예전에는 뭐 한 1, 2만 건에서 5만 건, 금년에는 10만 건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증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교육청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개인 혼자 해결하는 그런 풍토와 그런 절차들이 지금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불만을 갖고 지금 이런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제 드라마에서 얘기했듯이 중앙정부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여튼 터지면 그거는 국가에서 책임진다. 그런 시그널과 어떤 그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지만 안심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가 있잖아요.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한다.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그다음에 시도교육감이 강력하게,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책임을 지고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면 함부로 못하겠죠. 그 얘기는 뭐 조금 이따 좀 더 하도록 하고. 아무튼 근데 그래서 좀 아까 이 공제 사업 얘기하시고 현금 지원이나 상담 같은 걸 지원하신 것처럼 그래도 그 5법이 개정되기 전보다는 뭔가 마련은 됐고 조금 도움이 되긴 하지만 미약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이제 사후에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절차를 모르는 교사들은 여전히 이제 그런 교수님 말씀하신 공제사업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모르는 교사들은 여전히 또 혼자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그런 민원들을 정책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많은 고민들이 없지 않나?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되게 지금 마련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교사분들하고 학생 학부모들하고 인식 차이가 좀 분명히 납니다. 교사분들은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교권이 좀 매우 위기다, 침해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회장님께서는. 교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진 않아요.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걸 학생도 학부모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교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사들이 아픈 만큼 학생들도 아프고요. 학부모도 아파요. 지금 모두가 다 같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치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이 교권을 둘러싸서 인식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교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교권 침해인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안인데 학부모는 이거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해서 학교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사는 이거 교육활동 침해예요. 이거 교사의 전문성을 왜 부정하고 함부로 침범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아교육법이랑 초중등교육법에 이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를 보지 아니한다고 이제 개정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과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가 어디까지지? 아동학대는 정서적 아동학대는 어디까지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이제 학부모 총회나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안내를 차라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까지는 건강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례를 들어주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서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기회가 없는 상태로 계속 모든 학교 문제가 다 악성 민원, 교권 침해, 학교 폭력으로 뭉뚱그려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고요. 이 두 분 학자분들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같은 행동을 놓고 교사가 보는 시각,
학부모가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강영미 회장님께서 되게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교권 침해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교권이란 말이 그 외국에서는 잘 안 쓰는 되게 함축적인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권이라 그러면은 교사의 교육할 권한, 그다음에 권리, 자율성, 전문성, 그다음에 뭐 이렇게 존중 이 모든 거를 내포하고 있어서 좀 교권이라는 걸 법적으로 정의하고 뭐 이런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모두들 그 인식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서로 원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그 선생님은 분명히 나는 학생에 대해서 정당한 지도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학부모는 혹시나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혹시나 내 아이가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이런 불안이 있으시고요. 또 요즘 학생들은 공정하게 대우받는 거 이걸 되게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민감하죠. 네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서로 불안들이 막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조정할 절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룰이 없으니까 기분 상해죄가 나오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은 이제 법대로 하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교권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에는 그 법적으로 주어진 교사의 고유 권한이 있어요. 학생을 가르친다든가 생활 지도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이 왈괄왈괄 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사로서의 기본적으로 그 권리가 있어요. 뭐 신분 보장이라든가 보수 대우라든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권위도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그 중첩되어 있는 개념인데 이게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법을 개정을 해서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니까 좀 쉽게 교육활동이라는 개념으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교원 지휘 및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서 그럼 교육활동 이름이 뭐냐? 그거는 그 교육관계법규에서 방금 전 말씀드린 수업이라든가 체험활동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에 그 관리자들이 정해놓은 그 출퇴근 시간 여러 다양한 활동 이런 거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런 규정이 그 교육관계법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교육관계법규에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기본법이나 아니면 초중등교육법이나 지휘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지휘법에는 교육활동 침해라는 부정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스스로 보면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차제에 그러지 말고 지금 교원 지휘 및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로 해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이게 다른 개념이 두 개가 이렇게 그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네. 한 지붕 두 가족. 그러지 말고 지휘는 지휘고 교육활동은 교육활동이니까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거기에 개념, 범위, 대상, 내용, 그다음에 그 침해했을 때 구제 방법, 절차 이런 걸 별도로 만들어서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근데 학부모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거 잘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이 관계법규를 다 놓고 봐야 이게 보이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 학부모와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시면. 네.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여러 학생들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은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다수의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은 그런 사실들을 잘 모른 채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 교사들이 주로 감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격차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원과 관련돼서 사실 선생님들도 이게 사안마다 너무 다르니까 이게 어떤 것이 이게 정당한 민원인지 아닌지를 판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자꾸 이거 악성 민원 아니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정서적 아동 학대 그건도 말씀하셨었는데 해외에서는 두 가지 요건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첫 번째가 반복성, 두 번째가 심각성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성과 심각성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한 6개에서 10개 정도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행위를 기소할 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 항목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회성 사건이어도 아동학대를 기소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실제 기소 비율이 2%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고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측면이어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그 법 체계의 일원화도 필요하고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들 그런 말씀이신데 네네. 저는 그렇게 해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일 것 같긴 한 게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학부모들이 보기에도 유별난 학부모들이 있을 것이고 네.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사가 보기에도 유별난 교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찌 보면 좀 유별난 사례들이 양쪽 집단을 자극해서 서로가 불신하게 되는 이런 거 참 난감한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죠? 네. 그 모든 걸 다 깔끔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제도를 마련한다고 그러니까요. 해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잘 해결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선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광고하고 확대하고 맞아요, 좀 맞아요. 권고하고 이런 문화가 저도 그렇습니다. 동반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유별난 사람들의 아주 나쁜 사례만 많이 알려지는데 네. 그게 아니라 좋은 사례를 많이 알리자 그런 거죠. 네. 자, 아무튼 뭐 현재 우리의 그 교권 실태 현실에 좀 문제를 파악해 봤고 이번에 이게 또 논란이 되면서 이번 이제 민주연구원의 우리 이 박사께서 그 교권 보호국은 아니고 교육활동보호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아주 교육부 안에 중앙 부처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제안을 이제 지금 여기서 발제 삼아 한번 해보시고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또 그건 뭐 하는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이 한번 반응을 한번 보여보시죠. 네. 제가 제안 드렸던 건 이제 부처는 아니고 교육부 내에 예, 국이죠. 국을 만들자는 건데요. 근데 부처 내에 하나의 국이라면 대단히 큰 조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사가 민원, 신고, 조사, 소송 이런 것들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그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 혹은 뭐 이에 준하는 그런 전담 조직을 두고요.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 지금 있는데 그걸 조금 아까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법정기구화하자. 예. 그리고 교육지원청에는 현장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지원팀을 두자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전국 공통 기준을 만들고 지금 네. 기준이 없다는 말씀 너무 많이 하시니까요. 기준을 만들고 법령과 예산도 정비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중대한 사안들 그런 것들은 직접 교육부가 모니터링해서 그 교육청별로 지금 대응의 편차가 있어요. 이런 것도 줄이자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나 그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 사안은 교육부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그 교원 단체에서 요청하시는 사안들을 보면은 뭐 법무부, 경찰, 그다음에 복지부 이렇게 관계부처가 다부처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협의하는 역할도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은 지역 차원의 법률 지원, 교원들의 심리 회복,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중대민원 대응, 피해 교원들의 보호를 담당해야 되고요.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초기 대응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을 초기에 그때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을 그 상황에서 분리해야지 이제 사안이 더 커지지 않으니까요. 네. 분리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학부모님 면담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법률 지원과 선생님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교사가 이렇게 학부모님이랑 직접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그런 구조를 지금 사실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공식 창구가 돼서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예산과 인원까지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 교육부 안에는 국을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를 하고 교육청마다 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지원청을 만들고 현장 지원팀까지 만들어서 즉각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인 거죠. 지금 현재 존재하긴 하는데 그걸 또 강화하자는 네, 거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는 이 제안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일단 제안은 좋은데요. 이게 항마통처럼 되지 않을까? 뭐요?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뭐 학교에서 위기 학생이나 좀 형편이 어렵고 지도가 좀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이 학생들이 지도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사업들을 통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인이 자꾸 이것도 신청하고 저것도 신청하고 이렇게 여러 분절된 업무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교육활동보호국이라고 하는 게 교육부에 생겼을 때 그냥 상위가 하나만 생기고 또 다른 학교 현장의 업무 분장으로 하나만 또 추가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장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의 수준을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원의 수준을 나누려면 데이터가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전국에서 학교급별로 이제 학부모들의 민원이 어떤 수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자체 종결하라고 하는데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교육활동보호국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런 팀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현장에서 과연 체감할 만한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네. 학부모 단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드라마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 틈에 갑자기 이런 국을 또 만든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기사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접했을 때 모 교육감 당선인이 했던 말처럼 해결사를 학교에 투입한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위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억압적으로 학생들이 통제한다는 건가? 막 두려움이 또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교권에 대해서 보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도도 마련하고 또 그 교보에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지원센터도 운영한다고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교육 삼수체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또 뭘 만들어? 이런 너무 낭비 아니야? 이렇게 의문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절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제한 초기 단계니까 아직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드라마랑 자꾸 연결되면서 일단 전혀 다른 건데 네,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교육활동보호국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들었지만 민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좀 담당을 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현장에서 즉각 초기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대응을 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법적 지원인가? 법률 지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학부모들이 계속 저희 학부모에서 계속 주장했던 건 학교 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법화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학생 간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 그리고 어쨌든 그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중재 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교육활동보호국이 이런 역할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설계가 된다면 학부모들도 환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있는 기구를 비슷하게 또 만든다고 한다면 또 이것은 알겠습니다. 네, 우려가 되는 정 교수님 지점이죠.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교원 지휘 및 교육 활동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 그래서 교권 침해 사건이 1년에 몇 건 일어나고 거기서 상당 건수는 어떻게 되고 법률 지원은 어떻게 돼 있고 민원 창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면
지휘법 그 교육활동 그 보호에 관한 29조인가요? 거기 이제 보면 주황 단위에는 이런 사안을 종합 정리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연구 과제를 줘서 거기서 이제 컨트롤 타워는 아니고 그냥 자료 수집만 하는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17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런 사안에 교보위도 만들고 교보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 밑에 지역교육청에도 지금 80군데가 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 간의 격차, 지역 간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떤 데는 변호사도 있고 그 상담 전문가도 있는데 어떤 지역은 그냥 창구만 있고 사람이 없고 인력과 조직이 없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이렇게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들을 차제에 중앙 단위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좀 그 법적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근거를 갖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전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한 3년 정도만 데이터가 수집되면 굉장히 많이 수집되거든요. 그러면 민원은 어디까지가 교육적 목적이고 어디 선을 넘었으면 이거는 악성, 반복적인 침해에 해당되는 민원인지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그래도 계속 민원이 반복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전문 인력들이 나가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교육부 내에 그런 교육활동 보호국을 만들고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거는 스스로 필요하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7개 시도 교육감 수준에서도 교육감의 역할은 각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의 인사권이나 신분 보장권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걸 필요하면 경기도에서 솔선수범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게 좋으면 이제 확산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걸 전국적으로 아까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막 그냥 흥분해서 다 만들고 우르르 가고 우르르 이렇게 그거는 과잉 대잉 과잉 이렇게 문제로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있는 법 내에 차근히 고려를 해서 지금 이런 것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미 건의를 했더라고요. 장관님께. 중앙 단위의 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법적 기구로 만들어서 거기에 인력과 예산과 그 전문가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구분을 하자. 가령 영국은 영국 보건 서비스국인가 거기에서 민원 대응의 그 형식과 내용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요. 그래서 악성 민원은 아예 그냥 차단시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걸 못하고 학교에서 그걸 해결하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그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교육적 지도인지 아니면 그게 법률적인 그 침해를 넘어가는 사안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무고성 이렇게 고발이나 이런 신고를 선생님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 우리 이 박사님께서 제안한 거는 난 동의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진할 것인지는 좀 검토를 해서 차분히 진행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원단체도 학부모단체도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냥 필요는 한데 이제 부담이 될까 그리고 잘 작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원 이야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민원 접수하는 곳이 국가에서 권익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교육민원입니다. 항상 저도 이제 매년 거기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항상 교육이 1등이에요. 교육민원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민원에 대한 또 정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민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 내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학교에서는 혹은 선생님들은 이건 민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이제 정의 자체도 서로 감각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도교육청에서 정의하는 민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부산교육청에서 정의하는 민원이 다르고
서울교육청에서 정의하는 민원이 달라서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을 좀 전국적으로 편차가 너무 심하고 서로 지금 다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통일된 이제 어떤 규준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교육활동보호국이라는 거 만들어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룰을 우리가 좀 지금 우리가 너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갈등 조정 기구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갈등이 조정되려면 뭔가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 오히려 그런 거를 지금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지금 뭐 위탁이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법적 기구로 승격시키고 법적 기구로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기준과 내용과 방법과 절차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보고서에 그렇게 제안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당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현재 그 교육활동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5법 만들 때 그 전문가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거나 국가에서 전체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자료 수집과 분류와 그다음에 대응의 매뉴얼이나 절차가 시스템이 좀 명시적으로 제시가 되면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위탁 관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의 그 국가적 교육적 책무를 어찌 보면 방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육개발원 위탁이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마다 지원센터를 법정 기구로 만들도록 하면 그러면 교육부 안에 교원활동보호국까지는 안 만들었고 이것만 해도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방마다 법이 다르지 않잖아요. 네. 물론 지방 정부의 조례가 있긴 하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계속 법 개정 요구하시는 것도 국가 단위에서 만들어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야 되고 제가 핵심적으로 가졌던 문제의식은 이제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법들이 사실은 교권보호법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조직 체계에 법들이 이렇게 얹어지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몸과 머리와 팔, 다리가 따로 움직이는 형태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교권 침해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다루기 힘든 이제 새로운 유형의 교육부의 주요 이제 대응 과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조직을 좀 정비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교사분들께서는 정비한다고 그러고 옥상옥처럼 또 뭐만 만들어질 뿐이지 현장에는 작동 안 할 거라는 거 우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이제 과거에 자꾸 그런 식으로 예, 정책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예,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외 사례들을 자꾸 보게 되고 이제 그런 사례들을 연구해서 이제 자꾸 제안을 자꾸 드려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선생님들이 가지시는 그런 불안, 옥상옥에 대한 우려는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오늘 그 오후에 이렇게 보도가 약간 떠서 교육부에서도 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떴었는데 그 만약에 진짜 실제로 이게 구현이 된다면 현장에 짐을 덜어주는 조직이 되어야지 막 뭐 생겼다고 선생님들한테 계속 보고서 써라 뭐 보고해라 이런 조직으로 그려진다면 제가 앞장서서 반대하려고요. 근데 아무튼 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갈 공산 위험이 크다는 거고 그다음 학부모 단체에서 우려하신 거는 이런 강력한 법적 기구를 만들면 만들수록 학교가 점점 더 사법화되지 않겠느냐. 외부 지원팀이 즉각 가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결국은 도와준다는 것이 그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체가 어떤 중재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고 그냥 법정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우려도 굉장히 타당한데 공감하시죠? 실제로 매우 공감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 오늘도 이제 주변에 그 학부모님한테 학교 폭력 대응에 대한 이제 사실은 상담을 제가 해드렸는데 이미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학폭위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처리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으로 다 이관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은 교육청 가서 진술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도 갈등이 발생하면은 이미 이제
그 처리를 좀 그냥 해소하려고 갈등을 해소할 너네들 사과해 이런 조치보다는 그러니까 학폭위를 할래 말래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학폭위 하면은 또 서로 소송할래 말래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문제를 멈출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좀 저는 두 가지예요, 사실. 가능한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학교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선생님들이 이미 너무 불안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괜히 또 민원 들어왔다가 본인이 소송당하고 이런 아하.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시니까 그런 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예측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일단 만들어 놓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 3주체가 네. 각자의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선까지 요구하고 어느 선을 넘었을 때는 법적으로 제재와 그렇죠.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 스스로 자치나 자율적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그게 만들어지고 운영이 돼야 되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고 시도교육청에서 내려오고 이거는 해결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심각하게 만들 개연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전국에 12,000개 학교가 있거든요. 12,000 학교에 모두가 입학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선서도 하고 자율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기반의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중앙에 아니 그 과정 속에서 소수의 괴물 학부모를 만나거나 이상한 학생을 만났을 때 그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만 중앙이나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이상한 나라가 돼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법적으로 네. 그건 이상하게 되잖아요. 교육부에 이제 그런 교육활동 보호국이 생기는 걸 기대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에서 이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절되어 있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걸 통합해서 하나의 원스톱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좀 앞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이제 현장에서는 업무가 계속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로 교사가 이제 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교육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폭력 사안이 될 수도 있고 교권 침해 사안이 될 수도 있고 아동학대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부처 기관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그런 기관을 두고 타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 짧은 토론에서도 이 세 가지 층위에 서로 다른 이제 우려들이 나온 겁니다. 교사분들은 옥상목이 되고 행정 업무만 늘어나고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기구는 필요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구를 만들려면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계신 거고. 학부모분들은 이런 기구를 만들면 만들수록 전부 위험의 외주화처럼 모든 분쟁이 사법화되고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어떤 공동체 의식 같은 건 점점 더 희박해질 것 그런 걸 우려하시는 거고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예를 들면 뭐 민원이 됐건 학교 폭력이 됐건 1등급에서 한 10등급까지 나누면 대부분은 1등급에서 한 7, 8등급까지의 좀 낮은 단계일 거 아닙니까? 낮은 단계면 웬만하면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하고 높은 단계 8, 9등급, 10등급 요거만 외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해결해주고 이렇게 좀 나눌 수 없어요? 아, 너무 당연하신 그러니까요. 말씀이시고요. 제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안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육부가 제가 그걸 제안을 했고요. 당연히 그 모든 거를 교육부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설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딱 나눌 수 없나요? 학부모님이나 교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의 시즈오카현의 스시노시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콜센터를 민원 콜센터를 직접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콜센터 직원들이 그런 민원을 데이터화
해서 수준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거, 타기관과 협조해서 처리 가능한 거, 이거는 악성 민원에 해당하는 것들. 그러면 이제 악성 민원에 대한 항목들이 쭉 나오겠죠. 그걸 이제 학교 현장에 매뉴얼로 배부하고 학교장이 그런 사항에 해당하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학부모들한테도 그와 같은 매뉴얼을 제공하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으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학교에다가 이런 것들은 정당하니까 요구할 수 있구나라는 게 안내가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그런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제가 알기로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학부모들도 이렇게 두툼한 책자를 받는다지 않습니까? 네네. 그 두툼한 책자가 바로 그 가이드북이거든요. 네.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우선 그거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자,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교권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2만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6월 16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의 교권보호국 신설 제안을 비롯해 교권 강화 방안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교권 문제를 다룰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교육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권 연관어를 살펴보면 교육부, 폭력, 회복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 보호국이 일종의 통쾌함을 줄 수는 있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외에서는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청소년 문제를 다기관 체계로 나눠 대응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학교 위협평가팀은 학교 안팎의 폭력 위험과 협박, 흉기 반입 가능성 등을 조기에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즉각 대응과 상담, 지원을 구분해 운영합니다. 네덜란드의 할트 프로그램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사과와 손해배상,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원, 교육단체들이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신뢰 붕괴가 교육 주체들 간 대립과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학생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학교,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는 학교, 교사 인권과 교육권이 존중받는 학교 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권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이 화면 보기 전에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 잊어먹어가지고. 아까 제가 조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악성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경우를 철저히 일단 분리시킨다. 그리고 악성의 경우는 외부 기관이 적극 개입해서 원스톱 해결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대신에 대부분의 사안은 학교 안에서 공동체 정신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이제 또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 해외 사례 저도 이제 계속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굉장히 지금 뭐 심각한 문제고 이제 새로 제도를 안착시켜 가야 되는 단계인데 해외 사례를 계속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그 법률도 굉장히 세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제도에 대한 공백이 상당히 많구나.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거를 좀 힘있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충분히 그런 대책들을 좀 근거를 가진 그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마냥 뭐 대화해야 된다, 뭐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다른 나라들의 실효적인 대책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나라에도 점진적으로 해보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좀 그런 역할을 좀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건데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로 학부모들과 만날 때 여전히 대부분 직접 1대1로 소통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조건 직접 만날 때는 교사 2인이 만나고 그다음에 그렇게 상담할 때는 녹음은 필수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정당한 절차로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원을
2회, 3회 반복했을지 그것은 무조건 악성 민원을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는 것을 공통의 원칙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런 원칙들이 없다 보니까 각자 이제 개인의 역량에 맡겨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차분히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두툼한 가이드북으로 만들어서 미리 학부모한테 준다는 얘기는 준다고 해서 그걸 읽고 보고 그대로 안 하면 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책임을 지우는 거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네네. 뭐 학부모 단체도 그런 가이드북을 받으면 나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네. 학부모들도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가이드북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그 전에 더 전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뭡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같이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이죠. 네, 교육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뿌린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다라는 방식이 아니고요. 정말 학교별로, 마을별로, 지역별로 일단 소통부터 해야 그동안에 뭔가 갈등이나 오해나 좀 그런 것들이 해결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협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 안에서 정말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교육 당국에서가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예전부터 여러 교육 주체들이 모인 대화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고 이번에 또 교육 공동체 회복 국민운동본부 출범도 했거든요. 최근에 그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우선 마련되는 게 저는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의 교육은 신뢰를 기반으로 학생과 교사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아주 기본인데 그러면 신뢰가 공고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그다음에 행정적, 절차적 이런 안전장치가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거가 교권 5법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23년 12월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24, 25, 26년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대책들이 있는데 이거가 다 듬섬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누구나 쉽게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강력한 처벌이나 강력한 규제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절차적 그런 정당성을 정리하는 그런 체제가 지금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가 지금 계속 수집이 되고 있는데 이걸 파편적으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체계적으로 분리를 몇 년만 더 하면 선진국 못지않은 그런 기본적인 학기 초가 되면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교원에게 그런 매뉴얼이 나가서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제재가 따르고 뒤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걸 가기 위한 지금 진통 과정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지금 이 박사님이 제안한 그거가 문제 제기가 돼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참에 선진국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계속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 허우적거리는 거가 지금 서희초 사건 이후에 한 4년간 지속이 됐는데 빨리 빠져나와서 학교는 안정이 돼야 되고 희망과 꿈이 넘치는 공간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교육부나 그다음에 시도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나 일선 시도교육청 교육감들한테 반응이 좀 오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고서 공개했던 첫날 이제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께서 그날 밤에 이제 개인 SNS에 올리시면서 그 후로 이제 기사가 굉장히 더 많이 쏟아지면서 제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다른 뭐 제주나 뭐 이렇게 다른 여러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이제 주요 공약 사항이셨기 때문에 밝히신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좀 논의가 됐고 이제 오늘 교육청에서 공동체 회복에 좀 포커싱을 해서 그 교육부에서 그 조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뭐 그런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우리 교수님도 정리해 주신 것처럼 서희초 사건 이후에 많은 새로 법이 바뀌고 그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 또 새로운 제안까지 나왔는데 박사님의 제안이 뭐 모범 답안일 수는 없고 이 모든 걸 좀 묶어가지고 지금 학부모 단체나 교사 단체가 오늘 토론에서 다 우려하신 것들을 녹여서 그래서 현장에 정말 적용 바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가이드라인과 인력과 예산과 이걸 잘 만드는 게 앞으로의 우리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우리 천경우 회장님부터 1분 이내로 짧게 한 말씀씩 듣고 오늘 토론 정리하죠. 네, 이렇게 정책이 분절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들, 즉 약자들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 행정비용보다는 개인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정보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판단이 늦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그렇고 아동학대 대책도 그렇고 교권침해 사례에 관한 여러 정책들도 실제로 그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추후의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즉 그것은 그걸 담당하는 책임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님. 네. 오늘 교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그 학교 현장의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의 권리만 딱 떼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사의 인권, 학생의 인권,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권 책임이 함께 충분히 더 논의되기를 바라고요. 학부모들은 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 학교와 가정에서 어떤 부분을 함께 지도하면 좋겠는지 정말 의논하고 상의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단절을 넘어서 좀 법적 소송을 다투는 거 이제 멈추고 좀 우리가 서로 함께 지키는 방향을 계속 모색해 나가길 원하고요. 오로지 우리가 단일한 목적은 학생의 성장과 행복이잖아요. 잘 교육하는 거잖아요. 교육 주체 간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될 때 그거를 보는 학생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공동체의 신뢰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학생 인권과 교권이 계속 대립으로 가고 있는 거 이거 우려 많으세요. 당연히 이제 대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학생 인권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도 보호되어야 되고요. 이 제로성 관계가 아니라는 거 재차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좋은 학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존중받고 교사는 교육할 수 있고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신뢰가 좋은 말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저는 이제 예측 가능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사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면 선생님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네, 오늘 쭉 이제 말씀 들어보면 교육과 관련된, 그다음에 교권과 관련된 개념, 유형, 그다음에 그 대응의 절차, 과정, 이게 너무 혼란스럽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교원 지휘 및 교육 활동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한 지붕 두 가지로 너무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해서 교육 활동에 관한 별도의 법률로 만들고 거기에 기본 개념, 범위, 대상, 절차, 그다음에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 오늘의 이런 많은 혼란스러운 게 정리가 돼서 다른 형태로 우리가 진화가 돼서 결국 학교 공동체가 신뢰하고 믿음을 주는 그런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냥 거칠게 표현해서 한 10건 중에 한 7건은 학교 폭력이다, 악성 민원이다 이런 아주 딱딱하고 도식적인 틀에 가두지 말고 10건 중에 7건은 그냥 서로 악수하고 웃으며 화해하는 그런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제대로 처리하되 모든 걸 그쪽으로 보내버리는 이건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자,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